유럽 시장이 횡보 국면에 들어간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미국은 8월 정도서부터 들어갔고요. 우리도 그 무렵부터 방향성을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주식시장이 길게는 5개월, 짧다고 하더라도 2개월 정도의 지금 조정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 과연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목은 역시 테슬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발표돼서 매출 87억 달러, 그다음에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 외 거래에서 거의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튼 거래에서는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테슬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형태가 됐었는데,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3분기는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 가입자가 순증하긴 했는데 시장 기대보다는 좀 많이 낮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분기에 바이러스 확산을 보면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2분기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주식들이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반영을 주가에 이미 시켜놓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이 돌고 하면서 이게 약간 위축되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꼭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때 이제 가치 혜택을 입었고 사람들이 같은 베이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를 높게 한 것만큼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당겨서 이미 가격이 반영을 해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그렇게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 이제 주가가 높아서 아무튼 당분간은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 무슨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높아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실적이나 이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얘기됐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고요. 이걸 한번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기부양대책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얘기되다 보니까 재료의 노출도가 이미 다 돼버린 상태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경기부양책이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양책이 나오면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부양책 실제로 나오게 되면 효과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선거 전에 부양책은 어렵다. 지금도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토론을 하는 중인데 이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포인트가 바이든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공화당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맡고 있다. 부도 내려고 작정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부양책을 보니 이거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의 각 주가 파산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구제 금융하는 중이다 이런 식.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렇네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꼬투리를 잡아서 쟤 때문에 안 됐어라고 선거 전에는 아마 안 되지 않겠나 싶어요. 주식시장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어쨌든 하겠죠. 한다고 한다면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시장은 지금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선거 끝나고 이게 개표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고 가고, 그동안에 당연히 경기 부양책도 안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악화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시나리오는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없고 선거 끝나고 경기 부양책이 만약에 선거 끝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네. 경기 부양책이 만들어질 건데요. 왜냐하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죠. 대통령과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네. 여전히 다수당이 되게 되면 공화당은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미국은 상원, 하원, 대통령이 다 사인을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시나리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원을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거 경기부양책 나와봤자 얼마 안 나오지 않겠나 이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블루웨이브 상원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한다 이런 대통령까지 해서 그런 시나리오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토론회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자체를 보게 되면 미국 민주당의 우세가 현재까지는 아무튼 좀 점쳐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중에서 어디가 더 시장 친화적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화당에 대해서 시장이 훨씬 더 친화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또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 있을 때가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그렇죠. 형태였거든요. 상무님은 어느 쪽이 더 시장 친화적이다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공화당 집권 시기하고 민주당 집권 시기를 보면 재정을 지출하거나 이러는 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주가는 민주당 대통령인 시기가 공화당 대통령 시기에 비해서 거의 주가 상승률이 2배가 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민주당은 돈을 쓰는 방식이 지출을 선호하고요. 예. 돈을 쓰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돈이 풀려나가고 이게 소비로 이어지고 주가의 상승,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공화당은 그런 식으로 돈을 소비자들한테 자꾸 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포퓰리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은 그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쓰는 그런 투자 유인책을 주로 씁니다. 거기다가 군수산업 이런 데 많이 쓰고. 근데 사실 지금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별로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이걸 살리고 하고 싶어 하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게 미국 경제에 결국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가령 자동차도 그래왔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도 미국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이거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넣을 건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도 별로 안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정부가 돈 넣어봤자 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쪽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길게 보면 결국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직접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올리는데 쓰일 수 있는 돈을 민주당이 많이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은 민주당이 보다 더 주식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쓰셨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행정부와 그다음에 또 의회까지 모두 다 지배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되게 되면 채권 시장에는 악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번 2016년 선거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대통령을 다 장악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 있는 상황에서 감세를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게 하원,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이거 말한 게 두 개나 있거든요. 감세하겠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감세해서 재정이 악화되면 국채 많이 찍을 거고 인프라 투자해서 국채 많이 찍을 거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된 그날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한 20bp가 갑자기 이렇게 튈 정도로 20bp면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채권 가격이 거의 한 1.7% 정도가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1년 동안 이자 받아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2년 동안에 걸쳐서 감세를 했고 근데 약속했던 인프라는 결국 못했습니다. 처음에 2년 중간 선거기 전까지 2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인프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공화당이 감세부터 합시다 이렇게 된 예. 거고 그 2년 후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 됐죠. 그러면서 인프라는 물 건너갔고 예. 인프라가 물 건너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기금리가 쭉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예.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 못한다. 그러면 경기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국채 발행도 걱정했던 그만큼 안 내려오겠나 하면서 금리가 쭉 내려왔던. 그래서 트럼프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2년 동안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린 예.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왜냐하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 군데가 대통령하고 색깔이 다르면 예. 그런 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끝나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장악하느냐 안 하느냐가 채권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이슈고 예. 대통령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냐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중요도는 떨어진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채권 시장 관점에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그런 거죠. 흔히 말하는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예. 그건데 최근에 블루웨이브에 대한 전망이 좀 늘어나면 채권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가 금리가 좀 올라갔죠. 그랬다가 이게 아닐지도 모른다. 예. 그 가장 최근을 보면 또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예. 줄어들고 조금씩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한 열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도 금리가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 상원, 하원 이 모두 다를 어떤 한 당이 갖고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형태로서 반응할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를 국내 시장으로 옮겨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화 강세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지금 시급하게 앞에 다가와 있는 거는 4분기 실적이 과연 원화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서 원화가 내려와 버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이게 기업 실적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 뭐 저기 2분기 실적 작년하고 비교해 환율을 비교해 보면 지금 작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사실 지난 2분기, 3분기 실적 개선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해 왔는데 그 상당 부분이 환율 효과라고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이 실제로 증가한 거는 거의 미미하고, 근데 똑같은 달러로 금액을 팔아도 원화로는 이익이 많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효과를 갖고 이제 실적 개선 전망을 내렸는데 이게 환율이 다시 내려오면서 오히려 작년 저점 수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 실적 개선이라고 이제 주장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대안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출 관련 주였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대안으로 금융주 보통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 시기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시장이 좀 방향을 원화 강세를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거 좀 이어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방향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금융주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대손을 분기로 잘 안 샀는데 연말 가면 또 대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도주로 부상하기는 어렵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움직이는 업종들도 조금씩 계속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안은 성장주 많이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른바 얘기하는 업종 대표주의 가치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그것도 조금 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보면 포스코 뭐 그 다음에 그 철강주 이런 것처럼 중간재 주가들이 또 좀 움직이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그 중간재, 이른바 이제 소재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원자재 시장, 커머디티 시장에서도 중국 움직임이 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금속, 금은 가격이 뭐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 철강석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원화 강세도 주로 중국 위안화의 강세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개혁 개방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마지막 남아있던 정책 옵션 카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미 채권 시장을 개방해 놓은 신흥국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동안 채권 시장을 개방 안 했다가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 월스트리트는 굉장히 환호하고 있죠. 예. 중국에 투자하면 되네. 지금 투자할 데 없었는데 이머징도 다 위험해 보이던데 중국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환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자금 유입도 꽤 일어나고 예. 중국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환율 조작 안 한다라고 하면서 위안화 강세도 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월스트리트가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 된다,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투자를 좀 엄격하게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건 안 할 거고 예. 그러면 중국 투자의 기회 뭐 이렇게 그 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그렇게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부도 날지도 몰랐던 기업들이 살아나는 거죠. 예. 최근에도 부도 좀 큰 기업의 부도를 이제 중국 정부가 돈을 넣어서 막았는데 이게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부도 위험도 좀 줄고 그러면 다시 경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뭐 IMF나 이런 데 전망을 보면 중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아니었잖아요. 내년도 그렇죠. 성장률이 예, 예.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성장이 전 세계 마이너스고 2020년 내년에 요 정도 올라가는데 요 2019년부터 내년까지 성장의 전 세계 GDP가 규모가 증가하는 것의 70% 이상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중국을 보자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강화돼 있죠. 그게 커머디티 시장에서도 철광, 구리 이런 것의 강세로 나타나는 예.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중국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종목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굉장히 지금 소강 상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면 8월에 비해서 10월 달에 일간 그 거래 대금이 35% 정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면 그 이게 시장이 돌파구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맞는 형태로 투자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폭이 좁아지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배당주들이 올라갈 거고 폭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그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중소형주들이 또 어느 정도 부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배당은 올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 그렇겠죠. 자체가. 예. 그리고 뭐 선물 가격 12월물하고 3월물하고 제가 보니까 배당을 한 1.6% 정도 코스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이 올해는 그렇게 좀 크게 부각되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또 이제 뭐 연말에 대주주 요건 강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 그보다는 이제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거 중국이 뭐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국, 중국에 계속 우리는 그 눈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 보면 당분간은 어떤 것도 그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잘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고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